2010년도 이후로 미국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팬데믹 기간에 상당히 공급이 부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집가격이 로켓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집 가격이 완만하게 우상향 곡선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 2025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시지만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 미국 부동산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턴키 글로벌 리얼티의 김효지 대표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한국 언제 들어오셨어요? 한국 저번 주 일요일에 왔어요. 네. 정신없이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저 대표님 내신 책 앞에 보니까 지금까지 거래하신 게 1,500여 개 상업용 부동산. 네, 거의 저는 이제 거주용 부동산을 많이 했죠. 거주용, 그러니까 네네. 집. 네네. 네. 근데 미국이나 선진국은 이거 중개 수수료 엄청 비싸잖아요. 왜 저 그쵸. 넷플릭스에 네. 그 중개 법인 그 되게 미인들 나오는 중개 법인 네. 나오는 그 셀럽 같은 네, 프로그램 네, 네. 보면 네. 3% 이렇게 받던데요? 그렇죠. 주택은 좀 낮나요? 주택 같은 경우는 네. 보통은 6%를 해서 그래서 네. 판매자 측 대리인이 3%, 네. 그리고 구매자 측 대리인이 3% 이런 식으로 쉐어하게 돼 있어요. 오. 공유하게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작년 8월 17일 날에 100년 동안 이어온 이러한 수수료 관행이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됐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모든 것은 협상 가능한 식으로 이제 바뀌어졌고, 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어왔던 이제 관행이 전반적으로 판매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구입 비용 자체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판매자 측에서 일정 부분의 구매자 측 대리인의 수수료를 내주는 조건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집주인이 팔 때 그렇죠. 네. 사는 사람 걸 좀 대신, 근데 집주인은 네. 더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에서. 리얼터의 네. 역량이 중요해지고 그렇죠. 많이 받으면 수수료 많이 주고 네. 그렇게 되는 구조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네. 정말로 이러한 부동산 전문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예전에는 주로 매물 위주의 정보를 공유했었다면은 이제는 정확한 정보를 분석하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구매자 분들하고 많이 소통하는 그러한 식으로 많이 시스템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8월 17일, 작년 8월 17일부터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 거래하시면 네, 그러면 3%씩 받아왔다고 하셨잖아요. 거의 그렇게 해왔었죠. 그러면 6만 달러니까 한번 거래하시면 한 8, 9천만 원 정도의 수수료는 받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서울에서 그렇게 14억짜리 집이 아주 비싼 집은 아니거든요. 서울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미국은 네. 이런 선진국들을 포함해서 이러한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자체가 좀 높은 국가예요. 네. 유럽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지난 고금리 시대에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판매를 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이 가중되는 판매 비용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 어떤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난 거는 작년 이제 11월 달에 이제부터는 이러한 픽스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정 수수료의 어떤 개념은 절대적으로 명시를 하지 못하게 돼 지금 있어요. 무조건 협의해서. 예, 협상 가능하다고 네.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 팔아줬는데 그 리얼 중개인이 네. 나는 이렇게 비싼 집에 팔아줬으니까 3%는 최소한 받아야겠어. 집주인은 1%밖에 못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구매자 측, 네. 구매자 측에서 나머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네. 서면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러한 과정을 진행한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드라마 보면 네. 오픈하우스 같은 거 하더라고요. 네, 이건 근데 네. 미국은 사실 일반화하기 어려운 게 주마다 또 다 문화가 달라서 맞아요. 아마 제가 본 건 뭐 뉴욕 영화는 주로 뉴욕 여기 배경 아니면 LA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집 해놓으면 그 집을 우리는 이렇게 빈 집을 보여주거나 사람 살고 있는 집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예쁘게 정말 커튼까지 다 새로 한 다음에 네, 네. 이렇게 오픈하우스처럼 네. 불러서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리얼터에게 그 중개사에게 가장 높은 값을 써내는 사람과 중개를 연결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미국의 시스템은 통합적이에요. 네, 예, 판매자가 있으면은 그 판매자가 판매자의 대리인을 고용을 하죠. 그리고 팔려고 하는 집의 가치를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가치를 판매자가 인정을 하면 그거를 마켓 프라이스로 해서 일단 등록을 하죠. 매물 등록을 하면 네. 등록된 매물은 모든 판매자와 판매자 대리인이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판매자와 판매자 대리인이 A라는 집을 보고 왔을 때, 그러면 이제 오퍼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또 B라는 또 판매자가 있어서 오퍼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판매자의 대리인은 당연히 그 두 개의 오퍼를 판매자한테 우리가 프리젠한다, 예, 제출하죠. 네. 예,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오퍼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어떤 매물, 그러니까 한국처럼 한 A라는 매물이 있으면 A라는 뭐 부동산 그 중개 회사에다 넣을 수도 있고 B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다면 미국은 거기다 익스클루시브로 가죠. 그래서 독점 계약으로 해서 네. 대신 시스템을 올려서 그러한 거를 통합적으로 같이 공개를 해서 협업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네. 당연히 그럼 중개하는 사람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중요합니다. 집값에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럼 집주인은 네. 수수료를 많이 줄 걸 각오하고 뛰어난 리얼터를 쓸 가능성도 있고 나는 네. 뭐 그거보다는 저렴한 뭐 일반적인 퍼블릭한 네. 중개인을 데리고 와서 큰 네. 욕심 안 받고 일반적인 가격을 받을 거야. 네. 뭐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전통적인 네. 이제 수수료의 책정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브로커리지 회사는 플랫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만 해주고 얼마를 받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서 셀렉트를 해서 서비스를 받는 또 그러한 브로커리지 펌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기본적인 돼 것만 있어요. 해주고 수수료 싸게 받는 그런 그렇죠. 형식인 거군요. 네. 미국에서 좋은 집 어떻게 골라요? 왜냐하면 네, 우리는 네, 뭐 흑석동의 푸르지오다, 네, 뭐 공덕동의 뭐 무슨 자이다 이러면 네. 대충 우리는 또 실거래가가 공개가 되는 나라잖아요. 네. 층별로 네, 언제 얼마에 팔렸는지를 알아서 네, 8층이 얼마에 팔렸으니까 6층은 얼마겠다. 그러니까 사실 집주인과 중개사가 끼어들 틈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이게 뭐 이렇게 언덕 위에 멋진 집이 하나 있다. 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가격을 네. 측정해서 네. 미국도 거의 비슷한 방식인데요. 네. 우리가 그 CMA라 그래서 Comparative Market Analysis라 그래서 어떤 지역에 A라는 집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마켓에 내려고 하면 이제 가치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으로 해서 가까운 지역, 최근에 가까운 지역에서 최근에 팔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컴페어러블 프로퍼리로 해서 이따 가치 상정을 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집이 있는데 최근에 얼마로 팔렸고 또 그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는 2라는 집이 있었는데 얼마로 팔렸고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방이 몇 개였느냐 그리고 연식이 얼마였느냐 화장실이 몇 개였느냐 지하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저스트 해서 이제 그러한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마켓 프라이스를 산정을 하죠. 네.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은 이 집의 근처에 있는 집이 언제 정확하게 얼마에 팔렸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어떤 무슨 홈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중고차 살 때 보면 캐리브룩인가 있잖아요. 왜 네, 네. 내가 혼다 뭐 네, 갖고 네, 있으면 네. 몇 년씩이고 네. 몇 년 탔고 몇 년
뭐예요? 저 100이랑 얼마면 딱 중고차 가격 시세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집도? 집도 보면은 요즘에 사이트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흔히 우리가 제너럴 퍼블릭,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는 그런 이제 플랫폼들이 잘 되어 있어요. 뭐 진로우라든지 레드핀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가면은 대강의 가격 산정된 네.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퍼블릭 레코드 이런 거를 찾아 들어가면은 이 집의 주소를 놓으면 대강의 현재 가격은 이렇게 산정될 거라고 예상합니다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물론 그것은 예상 가격이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지는 않은 거고 판매가라는 것은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판매자가 얼마로 나는 팔겠다고 나온 마켓 프라이스가 있고 구매자가 오퍼를 넣어서 판매자 구매자 사이에서 협상된 그 가격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마켓 가치가 되는 거죠. 네. 네. 미국은 어떤 집이 좋은 거예요? 우리하고 주거 형태가 달라서 우리는 네. 남향 네. 또 우린 굉장히 다른 거 하나 있거든요. 선진국하고 네. 우린 역세권이 비싸요. 네, 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초품화인가 그거 아세요? 초품화 아세요 혹시?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네, 네, 이게 네. 가격이 엄청 영향을 미쳐요. 그렇군요. 네. 네.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아파트 문화라 매우 네, 독특하게 네, 선진국 네, 중에 네. 아파트 문화는 거의 없잖아요. 미국에서 만약에 우리가 주택을 찾는다면 네. 어떤 집이 좋은 집이에요? 미국에서는 주마다 틀리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의 구조도 틀리고요. 상당히 다양해요. 주마다 기후가 틀리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미국에서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neighborhood. 예, 이웃이 얼마만큼 안전한 곳인가, 네. 예, 좋은 곳인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많이 그 집을 살 때 따져봐야 되는 것 중에서 저희가 두 가지는 꼭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면 그러한 좋은 지역을 우리가 선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 어디인가. 예.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처럼 이렇게 다민족으로 그러니까 단일 민족으로 된 게 아니라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지역성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좌지우지되는 나라라고 보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는 또 좋았던 동네가 인구가 자꾸 빠지고 저소득층이 들어오면서 또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안 좋았던 동네가 다시 개발이 되면서 이러한 그 좋은 소득의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또 저소득층이 또 나가게 되면서 또 동네가 좋아지기도 해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항상 고려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그 소득층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가. 네. 예, 네. 그래서 미디언 세일즈 프라이스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엑스트라로 보는 것은 이제 학군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통 학군이 먼저지 않느냐. 그런데 물론 학군이 좋으면은 그 동네가 좋다고 볼 수는 있으나 우리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학군은 중요하긴 하나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입지적인 조건이 더 중요하고 또 인구가 어떻게 흐르는가. 예, 그리고 이러한 그 미디언 세일즈 프라이스에 맞는 그러니까 하우스홀드 인컴, 네. 예, 미디언 하우스홀드 인컴을 반드시 측정을 해서 그 동네가 정말 안정적인 동네구나. 아니면은 예전에는 좋았던 동네가 인구가 그 고소득층의 인구가 빠지고 저소득층의 인구가 자꾸 들어오게 되면 학군이 어차피 바뀌어요, 미국은. 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좋았다 해서 20년 후에도 뭐 좋을 수 있다는 것은 인구의 흐름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 이런 것도 있을까요? 우리 집을 사고 팔 때 있잖아요. 네, 이 집이 그런데 이게 남양이라서 더 좋지만 네, 이 사장님이 여기 와서 아들 낳고 그 큰 딸이 서울대 가고 네. 좋은 일만 이런 말 하면 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싶어도 네. 사실 살 때 사람이 좀
이만큼이라도 영향을 받거든요. 네네. 집을 거래하실 때 미국 사람들도 이런 어떤 심리적인 영향도 있어요? 이건 한국만의 독특한 거예요? 좀 그거는 중국 분들 그리고 네. 일부 한국 분들의 어떤 아이고야. 독특한 네. 이제 캐릭터다. 예,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거래를 하다 보면은 네. 특히 이 한국 분들께서 많이 따지시는 것은 이런 그 방향. 예, 앞에 대문이 어디로 앉았느냐 이제 네. 이런 거를 많이 따지시긴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그 향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거를 더 많이 따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럴 것 같았습니다. 네. 자, 오늘 저 준비해 오신 표 보면서 미국 부동산 시장 좀 살펴볼까요? 일단 지금 네.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은 미국 증시나 금융 시장은 지금 너무 출렁거리고 있어서 네, 부동산 맞습니다.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부동산 시장 자체는 어차피 이러한 그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그 여기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그 유형병 사이클로 해가지고 제가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유형 사이클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경제 사이클처럼 미국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도 항상 순환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회복기, 확장기, 공급과잉기, 침체기, 회복, 확장, 공급과잉, 침체 이것이 정순환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기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7년에서 12년 정도의 주기를 형성한다 그러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1년에도 이 주기는 바뀔 수가 있다. 네. 예,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미국 전체의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부분적인 지역적인 마이크로 사이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지역 사이클이 있고 유형 사이클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 유형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작년에 많이 다루었던 게 뭐냐면은 미국 사업용 부동산의 위기에 대해서 많이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다루었는데 이 사이클을 보시면은요. 유형별로 다른 사이클로 지금 돌아간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회복기에 있는 유형을 보시면은 다세대 주택 아파트예요. 자, 그리고 소매 유형, 소매점은 이제 회복기에서 확장기로 이제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유형은 완전한 확장기에 있고 단독 주택도 확장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커머스 우리가 팬데믹 이후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서 이 이커머스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럼으로써 많이 그 부활됐던 것이 물류 창고였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물류 창고가 여기 보시면 확장기와 공급 과잉이 딱 중간에 있다고 보실 만큼 이 공급과 수요의 변화가 2025년도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물류 창고의 그 유형의 사이클이 상당히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때 팬데믹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셀프 스토리지 유형 자체는 이제 공급 과잉으로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하락 국면에 이제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했던 작년에 많이 얘기했던 오피스 건물은 이제 침체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님 저기서 네네네. 네. 저희 소매 유형은 네. 뭘 말하는 건가요? 소매 유형은 소매라는 이제 게. 쇼핑센터. 네. 예, 요런 건데요. 저희가 그 작년에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에서 그 많이 다뤘던 게 뭐냐면 오피스 건물이었어요. 특히 이런 그 고물가 지역 그리고 고밀도 지역에서 이런 공실이 많았다. 그래서 가격 하락이 우려가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오피스 건물의 유형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 건물 유형의 공실률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작년에 우리가 우려했던 게 뭐냐면은 고금리 시대가 너무나 오래 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위기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였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팬데믹 때 저금리로 인해서 대출을 받아서 오피스를 구입했던 분들이 이제 그 대출 만기가 옴으로써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그 중소은행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업용 건물의 융자를 주로 해줬던 데는 그 지역의 로컬 중소은행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상당히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금융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대출 만기를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건물 소유주가 그 대출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판매 전략이라든지 또 다른 임대 이제 점유 전략을 세워서 공시를 최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좋은 소식이 뭐냐면 2024년도에 공실에 대한 순흡수율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공실이 많이 좀 줄어드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체 국면에서 이제는 회복의 국면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 이제 2기 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가 맞물려질 것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었을 때 소매 유형을 보시면은요. 오피스 유형 자체는 지금 이제 회복기로 가고는 있는데, 자, 소매 유형을 보시면은요, 이제 확장기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팬데믹 때 이런 도심 중심에 있었던 폐쇄형으로 된 리즈널 몰, 우리가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뭐 여기 있는 현대백화점처럼 이런 데에 있는 공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런데 반면 이 인구가 외곽으로 빠져버리니까 외곽에는 주로 이런 그 네이버후드 센터라든지 커뮤니티 센터, 오픈형으로 된 이런 쇼핑 센터들이 주로 있어요, 미국에는. 그런데 그러한 네이버후드 센터나 커뮤니티 센터는 가격이 너무 상승했어요. 왜? 공실이 거의 없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양극화가 상당히 있었던 그런 해였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피스 건물로 넘어가면 오피스도 마찬가지예요. 침체였으나 지금 회복기로 가지만 실질적으로 등급에 따라 틀렸다는 거거든요. A 등급은 공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B, C, D 등급이 공실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상당히 벌어졌다. 이것도 양극화의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단독주택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확장기에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2010년도 이후로 미국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팬데믹 기간에 상당히 공급이 부족했잖아요. 그리고 돈은 많이 풀렸고 이자는 낮았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집가격이 로켓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고금리 상태로 2022년도에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금리 자체가 모기지 금리 자체가 거의 더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거의 고정 효과에 이제 묶여 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상당히 큰 관건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저금리 시대의 융자를 받았던 분들은 이제 고금리 거의 6% 후반대란 말이에요, 지금. 거의 더블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집값도 올랐고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집을 팔고 딴 데로 가기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주택 구입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인구 이동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도 인구 이동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인구 이동이 상당히 둔화되었다. 그럼으로써 거래량이 좀 감소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집 가격이 완만하게 우상향 곡선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 2025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별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에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금리와 공급에 있다.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미국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이 상당히 변동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2025년 미국인들이 많이 기대를 했던 거는 뭐냐면은 2025년도에는 금리가 좀 더 내릴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죠. 네. 그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고 그럼으로써 지금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다면 2025년도에 빠른 기간 내에는 금리가 많이 내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고정효과에 묶였던 사람들이 특히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자가 내릴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중금리 시대가 2026년, 2027년까지 더 갈 거라는 생각이 이제 고착화되니까 오히려 또 움직여요. 그래서 1월에는 올해 1월에는 이런 거래량이 좀 많이 둔화되는 성향이 있었다가 이제 스프링 시즌 이제 3월부터 넘어갔는데 오히려 거래량이 조금 더 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확장기가 올해도 여전히 이런 주택 시장에는 확장기로서 이어갈 거는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역을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미국은 50개 주가 있잖아요. 50개 주가 있는데 이제까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10개 주만 제외하고는 40개 주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만한 우상향이 될 거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네.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네. 일단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수요, 공급, 금리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공급만 놓고 보면 네. 계속 부족하다. 지금 네. 미국 주택 가격이 2000년도에 급증하다가 서프라임 모기지로 진짜 한번 크게 꼬꾸라지고 그게 2006년, 7년, 네. 2010년까지 꼬꾸라졌을 텐데 집값이. 네.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2010년, 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랐죠. 맞습니다. 네, 코로나 때 많이 올랐고요. 네. 네. 이만큼 올랐는데 네. 그럼 주택이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면 근데 미국은 집을 금방 짓잖아요. 네. 우리는 뭐 2, 3년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 네. 아파트 문화라. 네. 미국은 한 6개월이면 제가 볼 때는 큰 뭐 한 120채 들어가는 컴플렉스 이런 건 이렇게 커뮤니티는 택지 개발해서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왜 10몇 년 동안 안 지어요? 디벨로퍼들이 지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디벨로퍼들이 집을 짓긴 하나 사실 그 서프라 첫 번째는 서프라 랜더 붕괴의 그 위기의 트라우마. 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당해봐서. 예, 한번 네. 당해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2020년 팬데믹이 이제 왔단 말이에요. 이제 팬데믹 전에도 집은 짓고는 있었으나 특히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의 셀즈가 기존 주택 매물량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나 이제 슈퍼 선벨트, 이제 남쪽 지역, 조지아주라든지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저렴한 땅이 있기 때문에 네. 신규 주택업자들이 많이 지을 수는 있었어요. 예, 지을 수는 있었고 빠르게 공급할 수는 있었으나 점점 이제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마켓에 나온 데까지 좀 더 빨리 나올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속도가 좀 더디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 공급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를 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이전까지도 보면은요. 네. 이 공급량이 기존의 공급량보다도 상당히 못 미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6개월치의 인벤토리가 보통 재고? 네. 재고가 있는 경우로 우리가 밸런스 마켓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거의 앞으로 비슷하게 6개월치 된다는 팔릴 거죠. 것만큼의 주택은 있어야지 있어야 된다. 똔똔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나간 데이터를 다 보시면은요, 팬데믹 이전까지 거의 3개월치 물량으로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해서 나오고 팔리고 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셀러스 마켓, 아주 스트롱한 셀러스 마켓은 아니었으나 여전히 셀러스 마켓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집주인 위주의 시장이 계속 유지됐다.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팔려는 사람이 더 우위에 있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사이클을 봐도 확장기가 굉장히 단독주택 유형,
상당히 오랫동안 확장기 지금 있어요. 지금 10년 넘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죠. 네. 2012년이 거의 이제 바닥이었다 치면은 네. 이제 10년 넘게 계속 계속해서 올랐어요. 우상향으로 간 거고 네. 특히 팬데믹 때는 로켓 상승을 한 거고 이제 그랬는데 그럼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랬고 그리고 현재 그 트럼프 행정부 이기 때도 이러한 미국의 주택 공급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나간 팬데믹 이후에 봤었을 때 미국의 주택 구입 비용이 너무나 상승했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쉽게 주택을 더욱더 구매를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기후의 변화, 자연재해로 인해서 주택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버렸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산불에다가 지진에다가 홍수, 태풍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매달 내요? 연간 그렇죠. 그거는 이제 1년 단위로 해서 얼마씩 냅니까 보통? 그건 지역마다 틀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지애나 자연재해가 있었잖아요. 많죠, 그런데. 예, 네. 그런 데는 엄청 비싸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캘리포니아 산불, 네, 네. 예, 엄청 비싸죠. 그래서 일부 대형 보험사들, 미국에서는 대형 보험사들이 뭐 올스테이, 스테이팜, 뭐 파머스 네, 네. 이런 곳에서는 이러한 위험 지역은 아예 새로운 보험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1년에 몇천 달러 뭐 이렇게 나가요? 그럼요. 오, 네, 상당한 그러니까는 부담이 거의 상당한 재산세만큼 재산세보다는 뭐 그러니까 보유세만 프로퍼티 텍스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히 부담되겠네요. 집에 그렇죠. 대한 보험금이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네, 우리 맞아요. 아파트 사니까 아파트 관리비에 조금 들어 있는데. 네. 그래서 어. 미국은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거의 없었던 지역, 예를 들어 네.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주택 보험료가 또 굉장히 싼 편이에요. 자, 반면 똑같은 슈퍼 선벨트 지역인데 텍사스는 또 자연재해, 기후 조건 때문에 또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텍사스와 조지아주가 주택 가격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월 상한으로 나가는 금액은 오히려 텍사스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매자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팬데믹 이전에는 미국인들의 주택 보유율이 전체 69%였고 팬데믹 이후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짐으로써 이제 보유율 자체가 64%. 오. 그러면 이제는 59%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제 세입자 국가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비판도 많이 하기로 하는데 그러면은 건전한 주택 시장, 건전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일반인들의 주택 보유율이 증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무엇이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늘릴 것인가.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2기 때의 그런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은 일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맞물리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또 성장할 수 있다고 이제 믿는 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나온 부동산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우리가 크게 규제 완화라든지 감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러한 정책을 보면은 주택 구입이 이제 힘들어졌으니까 이제는 집값 올랐죠. 주택 구입 비용이 다 올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상당히 이제는 적어지잖아요. 예. 수입 자체가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력이 못 따라가니까. 구매력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융자를 제대로 받게끔 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상당히 완화시키는 정책을 지금 내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소득이 조금 이제 부족한 사람들도 이제 규제가 다시 완화되면 서브프라임 대출 생겼어요?
조금 비슷하죠. 그러니까는 아. 지금 우리가 그런 non-QM 융자라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통 이런 모기지를 받을 때 세 가지를 많이 보거든요. 크레딧 봐야 되고, 그리고 수입 지출, 네. 그 관계를 봐야 되죠. 그리고 에셋, 네. 예, 다운 페이먼트를 할 돈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보는데 non-QM이라는 것은 non-qualified mortgage라 그래서 크레딧은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뭐 25%, 30% 본인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소득 증빙을 따지지 않고 융자를 주는 프로그램이 non-QM 융자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런 그 집값이 비싼 시대에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받았던 융자였는데요. 너무나 이게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디폴트 레이시 오히려 페니맥 프레디맥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해서 융자를 받는 일반 융자보다도 0.02%밖에는 안 돼요. 그만큼 굉장히 리스크가 작은 그러한 융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팬데믹 이후로 상당히 성장하게 됨으로써 이런 생명보험이나 연기금 같은 데도 지금 non-QM 융자 영역으로 많이 지금 뛰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 중에서 non-QM 융자라는 그 영역이 앞으로 많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그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감세 정책. 세금을 많이 이제 감면을 해줌으로써 그거를 가지고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일단은 이 고소득자 그리고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자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부과시켜서 그러한 세금을 가지고 저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생각했다면 지금의 정부에서는 행정부에서는요. 일단은 감세를 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가고 그럼으로써 그러한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가는 구조로 이제 바뀌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에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부분이에요. 빌딩 디프리시에이션.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거주용 부동산일 때는 27.5년,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는 39년 동안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너가 오래 살았는데 그 집에 감가상각이 되니까 재산세를 조금만 내라. 예, 그러니까 소득세를 우리가 전략하시겠다는 거죠. 무슨 소득세라는 말이냐면 건 팔고 났을 때 양도소득세. 아니요. 이게 우리가 임대가 들어오잖아요.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네, 임대소득세. 임대소득세는 내가 똑같이 200만 원, 2,000달러, 3,000달러 소득을 얻지만 네. 너희 집을 그만큼 오래되면서 그 일종의 소모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임대소득세를 깎아줘요. 네, 그걸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부자들은 너무나 많은 세금을 내니까 소득세가 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소득세, 실질 가세 소득을 낮춰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가상각의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것이 100% 감가상각이라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첫 번째 그 100%를 감가상각으로 해주는 또 공제가 다시 이제는 연장이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활성화되는 거고 지금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양도소득세 부분도요. 미국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보유해가지고 1년만 갖고 있다가 팔아버리면은 20% 최대 20%로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런 양도소득세율을 이제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43.4%까지 인상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네. 다시 1기 때 내세웠던 그러한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제 개혁 법안 자체가 2017년 트럼프 1기에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장되거나 부활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상속세 부분도 이건 엄청난 건데요. 미국에는 거의 상속세 개념이 거의 다 없어요. 예, 그래서 상속세가 보통 1인 기준 1,260달러까지 상속세가 면제를 받아요. 그러면 부부면은 곱하기 2가 되는데 그 부분을 바이든 행정부 때는 560만 달러로 낮춰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이기 때는 다시 1,260만 달러까지는 상속 면제하겠다. 또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150억 정도 돼, 160억 정도 되네 우리 돈으로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웬만한 중산층은 다 상속세를 안 낸다고 그렇지 봐야죠. 않는 거죠. 네. 최고의 재벌들만 네, 네. 상속세 부과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투자를 계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보면은 주로 이제 단기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자본이익, 시세 차익에 의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단기 투자로 주로 가는데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은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 근데 미국은 웬만한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들이 100년 동안 거의 다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 바뀐다 하더라도 통째로 바뀌는 경우보다는 보완되거나 수정되거나 강화된다, 완화된다 정도에서 보통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또 한국은 다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 맞물리면서 제가 앞에서 설명한 이 유효문 사이클을 보시면은요. 이러한 사이클이 상당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전개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여기서 데이터 센터 유형을 보시면요. 데이터 센터 유형은 이번에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기술 혁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져야 되는데 많이 지어지려면 땅값이 저렴하거나 전기료가 저렴한 지역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당연히 선벨트 지역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 센터는 확장기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우리가 물류창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 지금 현재 관세 정책 나오고 있잖아요.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인세를 이제 감면시킨다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정착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리쇼링 정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이 처음에 내걸었던 선거 공약과 동일하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물류창고 유용은 당연히 필요를 하겠죠.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장기로서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만일에 그러한 결과로서 우리가 좀 더 이러한 리쇼링 정책 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대두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물류창고는 공급 과잉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물류창고에 투자를 했던 분들 또는 하려는 분들은 올해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또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네네네. 하나씩 제가 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고 또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도 있었고 네, 또 글로벌하게 또 2012년에도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양적 완화하면서 돈을 풀어냈기 때문에 네, 집값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하다 싶을 네. 정도로. 근데 일단 너무 올랐고 네, 첫 번째 여쭤볼 거는 그러면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가 한 4.5 정도 네. 상단이 대출금리가 아까 6.8 네, 30년 고점 만기. 미국은 다 고정금리로 합니까? 대부분의 고정금리를 원하죠. 왜냐하면 네. 서플랜드 분기 이후로는. 6.8이면 그 소비자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나요? 2024년에는 7%까지 갔었기 때문에 네. 사실 6.83%는 그래서 좀 여전히 내릴 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네. 상황에서는 이게 쉽게 시중금리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원래 네. 10년물 국채금리 오르는 건 이건 뭐 단기적이라고 네. 봐도 네. 일단 내려가긴 쉽지 않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이 영향을 줄 텐데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페니며 프레디맥 이런 주요 기관에서 네. 그 예측한 모기지 금리 미국의 이제 우리로 따지면 주택금융공사 뭐 이런 네. 주택 대출을 관할하는 공기업이죠. 네. 네. 예측을 하건데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6%대의 중금리 시대가 이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2024년도 네. 우리가 하반기, 특히 4, 4분기 때가 상당히 전환점이었다. 2024년도 4분기 때는 경제 둔화의 조짐과 금리 인하의 조짐이 맞물리는 시기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2025년도에는 금리가 내려갈 거를 많이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좀 관망하는 이게 언제 내릴까?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시점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1월만 하더라도 이제는 곧 금리가 내릴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자는 주의였고, 그런데 이제는 금리가 이 정도에서 당분간은 내릴 것 같지 않아. 내린다 하더라도 아주 소폭으로 내릴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이제 움직이자. 이제 그런 추세로 많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6% 7%의 대출 이자율이 그 30년 동안 미국 사람들 보통 30년 모기지 하잖아요. 네. 부담스럽지만 집값이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네.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그걸 사겠다는 수요는 여전히 상당히 강하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아직은 있다. 네, 뭐 우리가 이런 뭐 강한 네. 수요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이 꺾이지 않고 있다. 그렇죠. 꺾이진 않았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저희가 워낙 관세에 지금 몰입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규제할 것 같지는 않고 네. 경기 살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세수 들어오고 세수 들어오면 네. 저 감세를 더 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싶어 할 텐데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네. 시장이 얼어붙고 있고 미국이 네. 올해 잘못하면 이거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경기가 이렇게 급강하면 장사 없거든요. 네. 부동산 시장도 이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왜 제가 이 질문 드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과거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서 여러 규제 완화를 하고 시장 부양 정책을 쓰고 또 이런 주택 관련 세제 혜택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감세도 하고 네. 기본적으로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지만 네. 그건 누구나 계획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계획이 지금 안 먹히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네, 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지금 두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미국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헤지란 말이죠. 네. 부동산 자체의 투자의 그렇습니다. 원리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많이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헤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네. 우리가 2008년도 금융 위기 때를 넘어가 버리면 그때 그 시절에는 금리가 어째 금융 위기였기 때문에 금리 낮춰버렸잖아요. 그러나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또 집을 많이 사냐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고용이 어떠냐, 고용이 그만큼 탄탄하게 유지가 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가 모습을 봤었을 때는 서프라임 랜더 붕괴 때는 공급 과잉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미국은 아직까지도 공급이 거의 40개 주에서는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랑 지금은 이 공급 면이 틀리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자 부분, 우리가 금리 부분.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2008년도에 이자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금리가 낮았다, 모기지 금리가 낮아졌다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완벽한 바이어스 마켓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내렸다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자,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참 희한한 현상이 뭐냐면은 2024년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거래량은 감소했는데 또 가격은 올랐어요. 참 희한한 거죠. 작년에도 한 케이스 실러지수 보니까 3-4%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우리가 예상하건데 2%에서 4%는 오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이클은 예측을 참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언제 사야 되죠? 언제 팔아야 되죠? 이거는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이 시장의 사이클을 읽어야 되는데 이 시장의 사이클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고 심지어는 유능한 경제학자조차도
사실은 그럼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연준 의장도 맨날 틀리는데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특히 현장을 뭐 수십 년 동안 지켜보셨으니까 예를 들어 여러 투자자들 중에 네. 한국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주택 전문으로 하시니까 네. 예를 들어 이런 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분은 여기에 어떤 형태의 뭐 투자를 하셔서 어떤 수익을 얻고 어떤 리스크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뭐 어떻게 엑시트를 했다든지 좀 사례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만하게. 네. 저희가 좀 가장 쉬운 케이스부터 네.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이제 한국 거주 미국 부동산 투자자분들은요. 대부분 따지신 게 뭐냐 수익성이에요. 그러겠죠. 네, 수익성. 그런데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이 시세 차익에 이제 중점을 둔 투자다 보니까 이제 월세 수입, 임대 수익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ROI, 캡 레이시 굉장히 낮은 편인데 반면 이제 미국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런 이제 선벨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 대비 임대료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17억 아파트를 실제 소유하고 계셨던 분이 계셔요. 근데 그때가 벌써 이제 좀 2, 3년 전이죠. 그때 우리가 현금 흐름은 그분이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깜짝 놀랐었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17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월세 수입이 거의 그때 당시에 180만 원, 170, 180만 원 받을 때였는데 너무나 작은 금액이었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리타이어를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러다 와중에 이제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이제 연결이 된 케이스였는데 17억을 이제 달러로 환산해서 똑같이 이제 옮겨간 거예요. 미국으로 옮겨가서 그 이제 집을 이제 네 채를 구입하셨죠. 네 채를 구입하셨는데 그러니까 기자 놀라시죠. 여기는 한 채인데 어떻게 네 채냐? 네, 네 채를 구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이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1,200만 원 월. 네. 월 1,200만 원이니까는 그게 몇 배 차냐는 거죠. 한국에서는 170만 원 정도의.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환율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또 미국은 이러한 임대료가 그레이주얼리 올라요. 그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 따져서. 네.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미국에서 임대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또 임대료가 투자자들이 오히려 인플레를 끌고 갔죠. 예, 그러니까는 엄청난 또 수익이 또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원리를 알게 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그분의 은퇴 생활이 이제 윤택로워진 거죠. 굉장히 이제 편안한 경제적인 이제 자유도 이제 말씀하신 만큼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자녀의 교육을 또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고금리 시대가 있었잖아요. 2022년 이제 중반기 때부터 자이언트 스태블리지 되면서 네. 고금리 연속으로 이제 갖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그때 맞물렸던 게 뭐냐면 환율. 너무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예를 들어서 40만 달러의 집을 살려고 하는데 예전 같으면은 내가 뭐 4억 5천만 있으면 살 수 있었는데 또는 4억만 살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6억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2억이나 2억 5천을 더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환율 해지 전략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외국인 대출을 오히려 받아버리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6억이 있어도 6억을 안 쓰는 거죠. 모기지 대출을 어쨌든 집을 사는 거니까 모기지 대출을 받아버린다. 그렇죠. 이거죠? 네. 미국에서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뭐 2억만 내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대출을 받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나머지를 이제 갚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 환율 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입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꽤 많으시고 그리고 또 해칭이 되니까 미국에서 빌려버리면 해칭이 되니까 그렇죠. 환에 대한 해칭이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네. 분들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리스크를 분산하는 투자였어요. 예, 그리고 분산 투자. 왜냐면은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짙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네. 자국의 그 경제와 정치가 안전할 때보다 자국의 경제와 정치가 불안전할 때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예로 중국만 하더라도요.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잠깐 설명 들을까요? 그래도 네. 여기 보시면은 2017년, 2018년 보시면은 트럼프 일기였단 말이에요. 그때도 사실 이런 무역 전쟁이니 뭐니 뭐 우리 뭐 예측할 수 없었던 지나간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와, 있지만 외국인들이 미국의 집을 이렇게 많이 사요? 네. 그래서 2017년, 2018년 또 가장 높았어요. 글로벌 투자자는 미국 투자 네. 공고가. 예.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그 팬데믹 오면서 줄어들고 고금리가 오면서 미국은 줄어들었잖아요. 정말 글로벌 국가군요. 네.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중국, 인도, 캐나다 뭐 이런 쪽이에요. 네, 우리는 네. 사실 아직 낯선 분야라서. 낯선 네. 분야인데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한국인들의 네. 그 투자가 상당히 늘었어요. 음, 예, 그래서 조지아주, 캘리포니아주는 오히려 이러한 아시안 국가들의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늘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이런 건 영향 안 받겠죠? 안 받습니다. 우리 세법에? 네, 안 받습니다. 저쪽에서 소득세를 낼 거고 임대소득세를 네. 갖고 들어오면서 우리 뭐 종합소득세 같은 거 이중으로 과세되는 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중 과세는 없습니다. 이중과세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워낙 넓어서 네, 사실 뭐 어마어마한 땅 여러 나라를 합쳐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집값이 오르고 여기서는 집값이 떨어지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 지금 있습니다. 투자하기 제일 좋은 지역은 예를 들자면 어디입니까?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2025년도에도 여전히 슈퍼 선벨트 지역, 예, 특히 이런 일자리 증가, 네. 인구의 증가가 있는 지역. 우리가 슈퍼 선벨트 하면은 한국 분들이 많이 아시는 데가 뭐 조지아주, 텍사스주고요. 그리고 두드러진 사실은 뭐냐면은 동북 쪽의 일부가 지금 또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좀 이제는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뉴욕 맨하탄 지역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브루클린, 롱아일랜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네.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또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트렁키 글로벌 리얼티의 김효지 대표와 함께 미국 부동산 시장 거기 문화부터 시작해서 투자 요령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